청소년에 여기 시상사 와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온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일종의 자극제, 성장의 기회, 또 다른 면으로는 잘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저는 뭐 사실은 요즘에는 민주주의라는 말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그 말 속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체보다도 뭔가 우리 시대적인 과제를 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제가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주민 주권이라는 말하고 공론장, 내지 공론장 운동에 관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발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이제 한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준다기보다도 질문을 10가지를 이제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저는 핵심적으로 3가지 질문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부국 강병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4.19를 비롯해서 근현대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혁 활동을 했었고 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시민의 권리, 주민의 권리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시민운동이 광범위하게 87년 이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운동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신뢰를 잃고 지금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과 동시에 제가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질문은 부국 강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개선되지 않는가? 뭐 경제 규모 12, 세계가 3050 7번째 나라 이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세요. 우리가 세계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국 강병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살펴보면 146개 중에서 59위 정도 되는데, 놀라운 거는 1인당 GNP는 26이고요. 건강기대 수명은 굉장히 높아요. 4위 정도 되는데 지금 저 영어로 된 게 잘 안 보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친구나 가족이 있으니까 즉 사회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86위이고요. 부패지수는 46이고 무엇보다도 포용성 관용,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는 지난 한 달간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94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오래 살긴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완전히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통계수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미래 관련해 가지고는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 OECD 가운데 터키와 함께 꼴찌, 터치랑 꼴찌.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다양한 성적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최고, 최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율 최악인데 명확한 1등 최저죠. 서울은 0.5%라고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건 뭐 인류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노인 빈곤율 뭐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자살률 압도적인, 우리가 1위고 2위가 1번인데 차이가
거의 곱절 정도 차이 나는 압도적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최악입니다. 한 측면에서는 보국 강병이 이루어졌는데 또 한 측면으로는 이렇게 최악의 상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보국 강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왜 개선되지 않았나? 보국 강병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살펴보면 국가 권력 절대유의 시대에서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장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앞서면서 국가 권력이 상대화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국가 권력이 시장과 자본을 통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일국 중심 체제였다면 이제는 시장과 자본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시작하고 국가는 그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복지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대의제가 약화되지 붕괴되면서 그나마 문제 해결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각종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까지 또 기후위기 등등 해서 다양한 종류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듭된 혁명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을 위한 권력은 멀기만 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4.19 이후에 지속된 분노와 저항이 있었고요. 반복된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권력 A에서 A-로 수평이동, 그래서 말도 수평적 권력이동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정치인의 교체가 뭐 거의 한 번 선거하면 50%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저항을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고 사회주의 정당을 갈아치우고 국정당을 갈아치우고 이걸 수차례 했단 말이에요. 2016년, 17년에 됐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국민의 요구에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국민을 위한 권력은 형성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좀 늦긴 했지만. 질문 세 번째는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 없이 실제로 행복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 얘기를 좀 풀어가기에 적당한 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좁은 회랑 네로 코리도라고 하는 책인데 에스모 글로라고 하고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을 제기를 했어요. 통시적으로 전 역사와 또 현대 국가를 전체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떤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행복한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역시 이 사람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사회의 힘과 국가의 힘이 서로 상대를 견제하면서 상대를 자극할 때, 레드핀 국가라고 하는데, 서로를 견제할 때 견제 속에서 상호 발전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인 것이기에 국가의 발전도 보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고, 그래서 저 우측 하단은 사회 힘도 굉장히 약하고 국가 힘도 굉장히 약한 거죠. 이 리바이어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홉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사회의 힘이 있고 국가의 힘이 있는 거죠. 리바이어드는 이제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가 약한 상태, 이제 뭐 부족 국가나 시족 국가 정도, 시족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국가의 힘이 압도하는 거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게 극단화되면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회의 힘이 압도적이고 국가의 힘이 약한 경우에는 무정부 상태 내지는 국가 건설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사회의 힘이 국가의 힘을 견제하고 통제하면서 통제하고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국가가 이 무질서 상태를 적절히 견제하는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레드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좁기 때문에 내로 코리도라고 좁은 회랑 언제든지 이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어느 쪽으로든지 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고민을 해봤으니까 문제인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아주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해서 이제 발표를. 이게 결국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고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사회가 약한 경우에는 제대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 초기 상태에는 강한 리바이어던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국가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북한도 보고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도 경험했던 것처럼. 네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스스로 사회 권력을 생성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회 권력이 대단히 취약한 나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시민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죠. 시민과 부르주아지의 연합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은 공론장을 통한 헌법제정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시민과 부르주아지의 뜻과 의지가 결집해서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 권력과 국가 권력이 상호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였었다면 우리는 국가만 존재했죠. 미국과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한 취약한 국가 건설에 의했었다면 우리는 시민도 없었고 부르주아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불과 3개월 만에 50선거부터 8.15 건국 기간까지 3개월 기반이 약한 국가에 대한 폭력과 이념 공세가 지속되었고요. 결국 힘이 없는 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국가 권력 절대 우위의 나라라고 보고요. 국가를 향한 분노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최후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주권 없는 수평 이동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 간의 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에 의해서 상층 권력만 계속 A, B 권력 없는 운동과 여전히 압도적인 국가 권력 상태라고. 그렇다면 지금 5번째는 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권력 형성을 하지 못하는가? 운동 많이 했잖아요. 여기 뭐 우리 이명국 선생님, 이정찬 선생님 비롯해서 다들 청춘 다 맞춰서 내 친구를 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회 권력 형성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제 뼈저리게 반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반성을 해보니까 반성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87년 이후에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고 청원운동, 시민운동, 시민단체운동, 뿔뿌리운동, 민주시민교육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운동은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 왜일까요?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핵심적으로 권력 없는 시민운동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분노와 저항의 결집도 그렇고 시민단체 시민운동도 핵심적으로는 이게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시민운동이 초기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주민 권력에 대한 생각보다 좋은 나라 만들기, 진보 정권 만들기 운동을 했던 거였었어요. 결국 국가운동이었습니다.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거버넌스의 결과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가 권력을 팽창시키는데 행정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로 대체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풀뿌리 운동은 너무 소극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자치라기보다는 자족이죠.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과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풀뿌리 운동은 정치적으로는 내부적인 자족이고 경제적으로는 또 다수가 국가 권력과 이렇게 타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 웃깁니다. 국민대기 운동이에요. 선진국 국민대기. 뭐 더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못 찾다. 결국은 권력 없는 운동의 한계다.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이 생산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권력은 국가에 속한 것이고 국민은 요구할 뿐이고 이게 우리 근대사의 한계이자 넘어서야 될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63년에 태어나서 박정희가 79년에 죽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뭐 다양한 노동운동을 비롯해서 뭐 다 학생을 쭉 했는데 제 의식과 무의식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던 그 사고는 역시 박정희가 만든 그 세계관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름 끼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구나. 그 국가주의적인 태도, 집단주의적인 태도. 이게 내 평생에 참 벗어나기 어렵겠다. 그것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결국 국가주의적인 관점과 태도, 자율성 없는 거버넌스, 자율과 자치에 대한 낭만적 사고, 그 다음에 주권적 사고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 주민주권인가? 우리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대체로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과정이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는 서양에서는 이제 주민이 시민으로 전환이 되고 시민이 정치적인 자율성을 확보한 시민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죠.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고. 근데 국가를 만들게 되면 그 시민이 국민으로 되는 거죠. 시민이기 전에 국민이기 전에 시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국민이 어느 날 그냥 덜컥 된 거예요. 번호 달린 국민이. 다 번호 하나씩 달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이게 국가가 영 개판이야. 그러면서 이 국가를 어떻게 고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으로 거꾸로 이렇게 지금 벗어나보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의미에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엘리트 운동이었었지 시민에 의한 운동은 아니었었거든요. 우리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시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민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저는 삶의 주체인 주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행정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주소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의미로 쓰이는데 주민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레지덴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라는 뜻이거든. 그 삶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시민화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정치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 시민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저는 주민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시민을 경험할 수 있다.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의미가 아니라 삶의 세계에서 삶의 주체인 주민이 자기 통치에 필요한 권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거고요. 주민 주권에 대한 자각이 늦게 이루어진 이유를 행정에 대한 삶의 지배. 저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행정 독재 국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 공적 문제는 거의 100% 행정이 결정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노인회장 같은 거 하나 못 만들어요. 동네에서 작은 것조차도 스스로 못합니다. 법에 걸려야 돼요. 그리고 자율성이 굉장히 취약하죠. 거버넌스 한다고 하는데요. 다 거버넌스 다 빵입니다. 사고 주관성이 없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먹힌 거예요. 다 먹힌 거죠. 다 먹힌 것에 대한 증거가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다 드러난 거죠. 서울의 그 마을 활동가들 2,000명이 해고됐어요. 그게 무슨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버넌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거버넌스입니까? 거버넌스는 상호 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뿌리내지 못한 시민운동,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주민주권을 위축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권력은 많은 사람들은 수직적인 권력, 우리는 헌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한 권력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권력은 늘상 포텐셜, 권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력은 원래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삶의 공간에서 공론장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권력이 형성돼서 그렇게 형성된 권력이 법과 제도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국가가 탄생한 거죠. 오히려 이게 수평적인 권력이 훨씬 더 원초적인 힘이죠. 그것에 의해서 수직적인 권력을 만든 거죠.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리바이어든을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평적인 권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상상력이 안 들어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권력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형성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을 형성해내는 공간이 저는 공론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토론 공간이 아니에요. 토론 공간이 아닙니다. 공론장은 정확하게 주민 권력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입니다. 정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장에서 나온 뜻과 의지를 기존의 법과 제도와 담론을 할 수 있는,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건 공론장에서 형성한 주민의 뜻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자신들의 정당성, 공정성을 설득해내야 되죠. 국가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형성되는 것이 담론인 것이죠.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권력의 원천은 그래서 공론장으로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담론 투쟁을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떤 권력 지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권력을 생산해 본 적이 없어요. 4년마다 한 번 투표한 것이 모든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이 생산돼서 현실화되려면 다른 권력과 시민들의 권력이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권력이 왜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른 권력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 헌법에는 그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 권력을 생산하는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른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 권력은 역시 계속 변하죠. 지금 국가 권력은 예전 권력은 아니죠. 박정희 권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권력이 지금 뭉개지.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자기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의 질은 강도는 약해진 반면에 권력의 폭은 계속 넓혀가면서 살 길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국가 권력이 취약한 부분을 국민들의 에너지를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행태거든요. 역학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행태를 계속하면서 거기다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협치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거고 사회 권력은 이제 굉장히 요동치거든요, 사실은. 이게 특히 산업사회가 이렇게 저물면서 기존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본과 노동 간의 균형이 깨졌죠. 그러면서 노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분화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이제 정보혁명,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필요에 의한 동원의 측면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자구적인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주민 자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운동이 죽어가는 것하고는 다르게 바닥에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자기 필요에 의해서 플러스 삶의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게 무원칙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치 활동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해보면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행정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에 의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전면화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에 굉장히 운동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의 관계, 또 주민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서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자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자율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깨달아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 권력과 관계 재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림 두 개를 그렸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림 설명이 끝이니까요. 이 그림 설명만 하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인데 이게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 권력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이죠, 개인. 그냥 정확하게 인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일방적으로 권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있으면 요구하고 민원 넣는 거였어요. 청와대 민원 수십만 명씩 넣죠. 근데 뭐 개뿔이나 뭐 나옵니까? 그냥 어찌라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 건 권력 내에 포섭되어 있죠. 대표성이 없어요. 대의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행정 역시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고 하다가 이제 열받으면 군중으로 모여가지고 선거하고 이제 혁명하는 거죠. 집단 행동을 하는 거죠. 머릿수로. 그러니까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장에서 하는 투표장에서. 그러면 이제 권력 A로부터 A 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해온 거예요. 저는 이 짓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 다음 페이지. 국가 권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리바이언은 중요하잖아요. 대신에 사회 권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이쪽은 자유를 원하고 이쪽은 질서를 원한다면 자유를 위해서도 질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권력과 이게 사회 권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자면 여기서 힘을 생산해내야 돼요. 이 힘의 생산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힘의 균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생산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대안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사안을 가지고 공론장을 만들어 가고
연륜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냐면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이 안 보이 글씨가 자리를 좀 좋았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 나는 거고 생각이 나는 대로 롱킥 차지 말고 중원에서 싸우자. 우리나라 무슨 말씀인지 금방 느낌이 오시죠? 옛날 축구 뭐 롱킥 차잖아요. 근데 골 안 들어가죠. 골 들어가려면 요새 우리나라 사람 중원에서 잘 싸우잖아요. 치열한 공방을 해야 되죠. 그 공방이 뭐냐면 저는 미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청와대 갔다가 욕하고 국회 갔다가 욕하는 거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시대는 끝났고 삶의 공간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마을에서 자기 지자체에서 행정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제대로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미드필드 싸움, 그 푸고식으로 얘기하면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데 미드필드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삶의 공간에서 산을 가지고 저는 이제는 조직 인정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요 전형적인 머릿속 산업사회 패턴,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됐을 때 조직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념은 누구 한 사람 천재적인 대가리에서 나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념은 집단적으로 형성, 다양성과 차이에 의해서 내용이 만들어져야만 그 내용이 깊이가 있는 것이지 조직이나 이념의 시대는 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다양성과 차이는 공정성의 기반이고 공론장의 에너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다양성과 차이의 깊이만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심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히 저는 이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공론장을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 해가잖아요. 경험 속에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공론장은 단순한 토론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 생산 공간입니다. 목표가 명확한 거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에서 형성해 가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자율적인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성과 위계에 기반한 조직 대신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론장의 공정성과 수용성 정도가 국가 권력과의 담론 경쟁력을 결정한다. 저는 국가 권력과의 경쟁은 이제는 더 이상 쪽수, 이념의 강도, 보이스, 이렇게 크기 이게 아니고 공론장에서 그 내용을 얼마만큼 공정하게 다양성이 충분히 함유된 그러면서도 충분히 숙성된 내용을 형성해내느냐 그 제품의 질에 의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이 그 내용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봉건적 가족주의, 국가주의에서 탈출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자기 삶 전체를 특히 586 저를 통해서 뼛속까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지독하게 깊이 배어 있어요. 0살 때부터 배어 있었어요. 63년에 태어났다니까요. 박정희가 집권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제 온 영혼을 다 그렇게 이미 세뇌를 시켜 국가주의, 가족주의, 봉건주의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크고 엉성한 것에서 작지만 명확한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작지만 완성도가 높은 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사람들이 쉽게 정보와 사회로 네트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배웁니다. 제가 연천에서 굉장히 작은 공론장을 두루미 관련된 공론장을 2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론장을 작년에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파장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는 교과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갖고 있어요. 현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성찰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뽑아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생성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현장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